풍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또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교실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복궁을 해설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부족한 지식이지만 경복궁을 알아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와 있습니다. 경복궁은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유교적 원칙하에 주례 고공기라는 책을 참고해서 지었는데요. 거기서 따랐던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조후시. 앞에는 이제 관청이나 둘고 뒤쪽에는 이제 시가지를 형성한다는 뜻이고요. 둘째, 좌묘우사.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식단을 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삼문삼조. 이 정문에서 정전인 근정전까지 총 3개의 문을 지나야 정전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 자체를 바깥쪽 일을 하는 외조 영역과 그리고 국내 통치를 하는 치조 영역,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연조 영역으로 나눈 3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조후침이라고 경복궁 앞에를 조정,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두고요. 후침, 뒤에는 왕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놔둔다 하는 원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광화문을 잘 보시면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조선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이 정문이었던 문이 3개가 있어서 정문에는 왕, 그 양옆에는 무신과 문신, 이렇게 신하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요. 저기 멀리 중국에 가보면요, 작은 성에는 문이 5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중국이니까 황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양쪽 옆을 제후국 왕들이 지나가고 그 양옆을 신하들이 지나가서 총 5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광화문 설명이 끝났고요. 한번 이쪽을 바라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미난 서울시의 상징인 해태가 있는데요. 여기 갑자기 정문 앞에 해태가 왜 있을까요? 해태는요, 옛날부터 불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이었던 경복궁 앞에 해태가 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중국 한나라 때 이물지라는 책을 보면 이 해태가 정의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사람은 막 물어뜯고 뭐 들이받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들어오기 전에 이 해태상을 보면서 마음을 공명정대하게 해서 좀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신하들에게 좀 자극시켜주는 의미로 이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경복궁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해태상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경복궁 답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근정전, 정전까지 가는 관문이 문 3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문 광화문을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지날 차례인데요. 저기 보면 흥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궁궐지라는 기록을 보면요, 흥례문이 아니라 홍례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름이 바뀐 걸까요? 흥선대원군 때 이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에요, 당시 청나라의 황제 중에 홍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요, 홍 대신에 흥으로 바꿔서 현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흥례문을 지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흥례문을 지나서 정전으로 가기 전 마지막 문인 근정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근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영재교라고 합니다. 이 영재교 아래에는 금천이라고 해서 옛날 물이 흘렀던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이 금천은요, 원래 이제 3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궁궐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빨리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이제 방화수 역할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명당수 역할을 했습니다. 저 뒤에는 북악산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저 앞에 가면 청계천이랑 한강이 있긴 하지만 궁궐에서 너무 멀어서 명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인공적인 물 흐름인 이 금천을 만듦으로써 이제 명당수 역할을 하게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경계수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기점으로 해서 금천이라고 했잖아요.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악한 기운이나 나쁜 생각들, 나쁜 기운들을 이 영재교 다리 및 금천을 통해서 금지시키고 왕이 사는 공간이었던 궁궐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금천은 양옆은 물이 나쁜 기운을 막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 다리로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기운까지 막고자 여러 신수인 이런 철록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나쁜 기운을 완전히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쁜 기운들을 금지시키고 마지막 근정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천 영재교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 근정문에 다다랐습니다. 이 근정문 양옆에 보시면 일화문과 월화문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화문은요, 당시 조선시대 문신들이 드나들던 길이었고요. 여기 이쪽에 있는 월화문 같은 경우는 무신들이 드나들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경복궁 답사를 올 때면요, 이거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문과적 기질, 그리고 좀 이과적 기질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화문을 통해서 근정전을 맞이하라고 하고요. 예체능 계열, 좀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월화문을 통해서 좀 입장해라 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이 근정전을 만나러 갈 건가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 왔습니다. 이 근정전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여러 유적지들 중에서 가장 큰 목적 건축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에 답사로 오면 꼭 아이들이 자조적인 섞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보고 왔는데 경복궁보다 훨씬 크더라. 뭐 경복궁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꼭 알아야 할 지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금성을 보고 베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25년 먼저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두 번째, 경복궁의 크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중국과 우리 한반도의 국토 크기는요, 총 44배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경복궁과 자금성 간의 이제 크기 차이는요, 경복궁이 자금성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44배나 적은 나라의 궁궐로 자금성이 60% 크기라면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서울의 궁궐이 경복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총 5개의 궁궐이 있습니다. 5대 궁궐이라고 하는데요. 그 궁궐 크기를 다 합치면요, 오히려 자금성보다 궁궐의 면적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복궁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지점이 제가 생각하는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점인데요. 이 경복궁은 자연과 어울려서 궁궐을 구축했습니다. 근정전을 바라보시면 밑쪽으로는 북악산, 옆쪽으로는 인왕산이 근정전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국적인 궁궐의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성은요, 암살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무의 그늘에 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나무까지 다 없앨 정도로 자연적인 미가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자금성 뒤쪽에 있는 산은요, 땅을 파서 만든 가짜 산입니다. 가산이라고 그러는데, 반면에 우리는 아주 훌륭한 진짜 산이 2개나 이렇게 궁궐 주변을 호위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복궁이 자연적인 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여기 땅바닥 한번 보실게요. 좀 특이하죠? 이걸 박석이라 그럽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배치했느냐? 일단 첫 번째는요, 배수 기능입니다. 여기 근정전의 북쪽이 여기 남쪽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져 있어서요, 비가 오면 물이 한 번에 이제 빠지지 않게 박석의 결대로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우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선시대 신하들이 이제 가죽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박석을 깔아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박석은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햇빛의 빛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줘서 눈부심을 좀 방지하거나 열에 대한 나쁜 영향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사진 명당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근정전이랑 북악산이랑 인왕산이 한꺼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꼭 오시면 사진 꼭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서요, 풍계성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정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근정전 앞마당에 있는 이 풍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정이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풍계석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각자의 자리에 맞춰서 문관, 무관이 나뉘어 이 풍계석의 위치에 정렬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이 풍계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하들의 옷인 흉배를 보면 또 차이가 있는데요. 정상품 이상, 당상관 같은 경우에는, 문관 같은 경우는 하기 2마리, 무관 같은 경우는 호랑이 2마리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화문 앞에서 해태 얘기를 했죠. 해태는 정의로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요, 흉배에 해태 모양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관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해태 모양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헌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의로워되니까 흉배가 특이하게 해태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신하들만 이제 풍계에 따른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왕은 그 흉배에 용이 5마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세자 같은 경우에는 용이 4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드라마를 잘 보면 여러분 보셨을 텐데, 신하들의 흉배 모양은 네모난데 왕의 흉배 모양은 동그랗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기억하시군요. 예,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동그라미는 이제 하늘을 상징하고요,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해서요, 이거를 이제 네 글자로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천원지방. 그래서 왕과 신하 간의 풍계에 따른, 이제 계급에 따른 차이도 이렇게 뒀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리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고문기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고리의 명칭은 차일고리입니다. 차일고리. 말 그대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하는 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스운 게요, 라이언 뒤쪽 한번 찍어 보실래요? 네, 다시 저 한번 찍어주시고. 자, 뒤쪽을 보면 이 차일고리가 지금 여기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쏟아질 때 정이품까지만 이 천막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되게 억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정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정전의 어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요, 이 답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답도는요, 왕의 어가가 이 길을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 답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봉황,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인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봉황은 세상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세상에 출몰한다라고 해서요, 왕이 지날 때마다 태평성대를 만들어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용도로 좀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궁궐에 이제 봉황이 그려져 있는데, 딱 한 곳이 이 답도가 봉황이 아니라 용이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라이언정? 몰라요. 5대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덕수궁에는 이 답도의 봉황이 아니라 용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제 황제의 권위를 살리려는 고종의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 위에 보이나요? 저 상을 이제 잡상이라고 하는데요, 궁궐의 권위를 상징할 때 홀수, 1, 3, 5, 7, 11 이렇게 좀 표현하는 상입니다. 우리가 서유기 이런 데 나오는 삼장법사랑 사오정 같은 이제 기와로 만든 상이 놓여져 있는데, 근정전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있고요, 황제가 원래 11개, 그리고 그 밑에 세자나 이런 사람들의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정전에는 7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경복궁에서 저 잡상의 개수,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호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경복궁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건물은 근정전 아니고 어딜까요? 황제가 11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대신하는 사신들이 놀고 마시는 저기 나중에 가게 될 경의루가 총 11개의 잡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잡상 개수로 이 건축물의 권위를 좀 파악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이 근정전의 월대에 있는 동물들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정전을 올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월대가 나오는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을 상월대,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월대라고 합니다. 그 하월대의 각 지점마다요, 재미난 동물들이 있어서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 모양의 이제 12지신, 그러니까 자축인묘, 신유술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동서남북 방향에는 이제 사신을 뜻하는 북현무, 남주작, 우청룡, 좌백호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학생들이랑 오게 되면요, 자기 띠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어라 라는 활동을 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띠를 찾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2지신들 중에서 개와 돼지는 조각되어 있지 않아요. 왜 조각되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일설에는요, 개와 돼지는 너무 가축적인 의미가 강해서 근정전에는 좀 조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개와 돼지띠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거 못 찾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현무나 이런 것들 있죠, 사신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인증샷을 찍게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근정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근정전 내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근정전 내부로 왔습니다. 저 근정전의 이제 정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용좌, 어좌라고 하죠. 왕이 진짜 앉는 자리인데요, 그 끝단에는 보면 용의 머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 뒤쪽을 보시면요, 재미난 그림이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해와 달이 떠 있고요, 5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고, 앞에는 이제 소나무가 울창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1월 5악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5악도는요, 왕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실제로 왕의 행차나 이런 거 할 때 왕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왕의 얼굴을 함부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1월 5악도를 대신해서 종이에다가 그림으로써 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갈 때 1월 5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1월 5악도는 해가 뜨나 달이 뜨나 5개의 봉우리, 어느 지역에 이 왕의 권위가 천만상에 이제 뻗친다,
의미가 있고요. 또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이제 안정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근정전에 올 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내는 퀴즈가 있는데요. 이 근정전 내부에서 용 2마리를 찾아라 라고 이제 퀴즈를 내게 됩니다. 용 2마리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렇죠. 여기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용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요. 용의 발톱 개수가 원래 황제 같은 경우가 이제 5조룡 그리고 이제 왕 그 이하는 이제 발톱 개수가 이제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 경복궁에는요 특이하게 중국도 쓰지 않는 7조룡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황룡이요.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청나라가 이제 등장한 후에 우리가 청나라를 따르긴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명나라가 멸망했으니 그 뒤는 청나라가 아니라 저런 오랑캐가 아니라 우리 조선이 문명국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소중한 의식이죠. 이것 때문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우리가 오히려 청나라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이제 7개 발톱을 새긴 게 아닌가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취임하면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선조들이 중국의 권위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7개의 7조룡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근정전을 끝으로요, 이제 왕의 사정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정전을 바로 지나서요, 왕의 이제 정무를 보는 경복궁의 편전인 사정전에 왔습니다. 이 사정전은요, 이게 왕이 이제 신하들과 정사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요. 옆에 보시면 부석 건물이었던 이제 만춘전과 이제 춘추전이 있어서요, 여름과 겨울 때 이제 이동하면서 정사를 논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정전 안쪽에 보시면요, 이제 용 그림과 그 아래 1월 5학도가 있는데요. 역시나 왕이 정사를 하면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1월 5학도가 또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번에는 왕을 뒤를 이을 세자가 있는 동궁정 영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차기 왕이 될 왕세자가 사는 곳, 바로 자선당입니다. 이 자선당은요, 세종 시절에요, 그 세자였던 문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이 경복궁 내에서 동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건축물을 동궁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곳에 사는 세자를 동궁마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라이언정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신데, 왜 세자가 동쪽에 살까요, 여러분? 해가 뜨는 방향에. 그렇죠. 차기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위치, 그래서 동쪽에 세자의 집, 이제 자선당을 위치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자 봤으니까요, 이제 왕이 엄마는 곳이었던 사정전 말고 그 뒤쪽에 왕이 잠을 자는 곳, 이제 강령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요, 강령전이라고 해서요, 왕의 침전입니다. 강령전을 들어오기 앞서서 이 강령전 앞에 들어오려면 또 한번 지나야 되는 문 이름이 향오문인데요. 이 향오문은요, 조선시대에 생각하는 5가지 복이 있었어요. 그 복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강령, 건강하시라라는 뜻인데, 이 건축물의 이름은 강령으로 지냈지만 왕이 나머지 4가지의 복도 열심히 누리라라는 뜻에서 앞에 문의 이름이 향오문으로 지었습니다. 이 강령전은요, 왕이 침전이다 보니까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이제 격을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다른 건축물과는 다르게 큰 월대가 이렇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왕의 권위를 좀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 위에 보면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용마루, 위에서 기와를 눌러주는 역할을 했었던 용마루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의 침전에 용마루가 없을까요? 하늘이 기운을 받아야 되나? 왕 자체가 골룡포니까 왕 자체가 이제 용이죠. 그래서 용이 있는데 또 그 위에서 그 눌러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용마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이제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가 사는 교태전으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의 침전이었던 강령전을 지나서요, 이제 왕비의 침전이었던 교태전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면요,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왕비가 왕에게 교태를 부렸기 때문에 교태전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고요. 교태에서 태는요, 주역이라는 데에 나오는 64궤라고 있습니다. 그 64궤 중에 태궤를 말하는 건데요. 이 태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쪽에는 땅곤이 그려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하늘 건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제 땅곤, 하늘 건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태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봐봐요. 제가 모래를 집어서 하늘 위로 던졌어요. 땅을 던졌어, 위로. 그러니까 모래를. 그럼 이 모래가 위에 계속 있나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공기를 한 움큼 들이마셨다가 발바닥 근처에서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럼 이 공기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서로 반대로 배치해놔서 서로 중간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교차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의 건문에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교차해서 만나서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가져라 라는 뜻에서 이 교태전이라고 붙인 게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말을 잘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 교태전도 보시면요, 아까 그 강연전처럼 용마루가 없습니다. 아마 차세대 왕세자를 이제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용마루를 배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비의 건축물인 교태전까지 봤으니까요. 교태전 뒤에 아미산 그 굴뚝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러 가시죠. 이동하겠습니다. 자, 교태전 뒤쪽에 있는 이제 아미산 굴뚝에 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4개의 굴뚝이 있습니다. 이 교태전에서 온도를 떼고 나온 굴뚝을 이렇게 쭉 땅바닥으로 나와서 여기에 이제 뽑아서 이제 이쁘게 표현을 했는데요. 장수를 기원하는 여러 십장상의 표현들을 붙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흙들은요, 병해루를 만들다가 이제 파낸 흙들을 여기에다가 올려놔서 만든 것인데요. 이제 가산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명칭이 아미산 굴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미산이 중국에 있는 산인데 왜 명칭을 이렇게 땄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아미산이 옛날에 뭐 호환마마라고 할 수 있는 천연두를 방지하고자 할 때 그 산에서 뭐 기원을 드렸다고 해서 아미산 굴뚝이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 굴뚝 하나조차도 되게 이쁘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당시 이제 선조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잡상이 무려 11개나 있는 연회가 벌어지던 장소였던 경회루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죠. 원래 경복궁이 만들어질 때는 존재치 않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너무 습해서 건물이 자꾸 기울어지니까 그 습지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경회루입니다. 이 경회루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경회루 아래에 보면 기둥이 보입니다. 총 48개의 기둥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네모나게 24개가 이제 기둥이 건축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동그랗게 기둥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원지방,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걸 좀 표현한 것 같고요. 여기 호수를 보시면 북악산과 인왕선의 모습이 호수 안에 이제 담기게 되면서 차경이라고 하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조선시대 때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일화에 따르면요, 이제 말단 공무원이었던 구종직이라는 사람이요, 경회루를 구경하기 위해서 당직이던 시절에 넘어왔다가 세종한테 딱 걸렸던 이제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세종이 이 구종직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너 지금 책 좀 있냐? 그래서 춘추를 한번 외워봐라 라고 해서 구종직이가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했던 책이었던 춘추를 막 이렇게 읊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종이 이 구종직을 9품에서 5품으로 승진을 시켜줬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선 답사로 떠나봤던 경복궁 답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집안에만 있느라 너무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고퀄리티 영상을 찍어주셨던 라이언정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사를 함께 하면서 뭐 학생분들과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뭐 할 말 있다면? 되게 이번 기회로 한 번 더 경복궁 답사를 해보면서 되게 좋은 설명도 들어서 되게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피지기 외치고 백전백승 외치면서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여러분 안녕. 네. 오케이, 끝.